이번 제3강은 아파트 회계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지출 결제에 대한 관리를 보고요. 그 다음 지출 결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예금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예금이 다 현금화 한다고 보면 현금 관리 역시 중요한 그러한 내부 통제 제도의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출 결제에 관한 관리 그리고 현금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강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1번 지출 결제 관리.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죠. 목적이 뭔가 했더니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내주자. 한때 아파트 비리, 요즘도 우리 아파트 신문에 보면 간혹가다 격리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단지는 뭔가 제도가 잘못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다 근무를 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보시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분회장이나 노인회장이나 또 소장이나 과장이나 경리나 어떤 우리 경비, 심지어 무슨 위탁회사의 직원들이나 간에 처음에 그 단지에 들어올 때는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단지에 몸을 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단지 제도에 허점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허점을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제3자를 통해서 허점이 자꾸 드러나면 정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단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내주는 이러한 제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 기업 회계나 회계감사 측면에서 보면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내부 통제 제도 가운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회사처럼 긴박한 그런 통제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제 시스템 하나만 잘 갖추고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결제 제도를 잘 갖추는 모습은 뭐냐?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처럼 효율적인 결제 제도는 뭐를 많이 둔다 그랬어요? 보는 눈을 많이 만들어둬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비를 받았다. 그럼 지금은 많은 단지가 원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전체 틀을 보면 중간관리비는 서로 받는 게 아닌 걸로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시나 어떻게 받았다든지 받아놓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관리자인 관리소장도 잘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제도 안 했어. 그것이 과연 내부 감사한테 결제를 받겠습니까? 사후 검증을 받겠습니까?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그런 중간관리비를 받아갖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들이 한두 달, 몇 달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형식의 틀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승강기에 대한 수익을 받았다. 승강기 사용료를 여러 곳에 그 받은 영수증을 흩어놨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잖아요. 결제자들이 결제를 한 그 1년 번호에는 번호 영수증을 가지고 착착 관리가 된다면 언제든지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중간관리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제가 없고 승강기에 대해서 사전 1년 번호가 없고 시저금에 대한 통제도 하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리소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알게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잘 틀을 갖출 수 있으려면 하나하나 특히 현금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관리 외 수익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통제 틀을 하나씩 구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가 이제 시제금 관리입니다. 시제금 관리라는 것은 제1조가 시제금은 너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단지 규모에 맞추어서 두 번, 세 번 결제 받을 때마다 결제를 하더라도 금액을 알맞은 모습으로 결제 라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는 조그만하고 일반적인 시제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시제금을 30만 원, 40만 원 결제를 받아놨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불효불급한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부터 통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관리비에 대한 통제 마찬가지죠. 반드시 상호정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정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혹시나 부득이하게 돈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무슨 금고에다 보관을 한다든지 그 보관할 때 반드시 결제권자의 도장을 받아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반드시 정산서를 우리 관리사무소 내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그 중간관리비를 정상적인 납기에 통장으로 넣으면 그 영수증을 붙여놓을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전입자한테 돌려준다면 그분한테 돌려준 영수증을 받아놔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관리비로 납고 나서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원래 전출자한테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서 그 온라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관리소에 중앙관리비 정산대장에 부착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적인 모습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전체가 다 그런 거죠. 하여튼 보는 눈이 많이 나올 우리 단지 특성에 맞도록끔 그런 관리비의 수익 관리라든지 모든 틀을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짜놓으시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다 좋은 그러한 관리의 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내부적인 승인 절차.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결제 절차를 갖추는 게 좋겠냐. 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감사를 수많은 단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검증을 한 결과로 나온 그러한 틀인데 소형 단지다. 이래 되면 그냥 경리가 만들어서 소장 결제를 받고 그냥 회장 사인하면 돈이 지출이 된다. 감사는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갈로를 쳐놨는데 이 감사는 항상 사후 검증이죠. 결제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유의하시고요. 중형단지다. 그러면 이제 과장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이제 업무가 좀 커지고 그러면 이사들도 재무이사, 행정이사, 공무이사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큰 단지는. 그래서 대형 단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사들이 이제 부착이 되면서 그 모든 결제 라인에 있게 되면 청층시야에 따라서 정상적인 모습의 결제를 시시때때로 해 나가면 많은 잘못된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회계 지출 종류는 크게 보면 인건비가 제일 크지요. 그죠? 근데 인건비를 과거에는요, 우스운 얘기지만 1990년대나 80년대 이때에 아파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사람 머리수 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수를 세가지고 과연 머리수가 맞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고 돈 안 주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아니면 쓸데없는 돈이 사람도 없는데 돈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요즘은 아파트 회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의 확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 또 산재고용 신고를 하면서 특별히 아파트에 있는 인건비 지출 직원을 허위로 기재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참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많이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인건비 자체의 금액, 대표회의에서 결제를 받은 그런 금액이 제대로 나가는지 아니면 대표회의는 연차수당을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줬다든지 그런 이제 조목조목별 사항들이 비리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전체 통으로 해서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간다. 이런 가정은 요즘은 아주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용역비 이것도 아주 금액이 큰 거 아닙니까? 청소비 엄청 크잖아요. 경비용역비 엄청 큽니다. 이러한 숫자들에 대해서도 과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어. 그 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팍팍 들어가는지 어떤 경우는 그거 받아가지고 법인 통장 낸 것처럼 해놓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의 감사, 피드백하는 감사가 과연 그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전화해서 확인도 해보고요. 이런 모습을 해서 계약용역비의 지급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징수대행, 전기, 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혹시 잘못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들이 자동 이체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괜히 돈을 만질 필요 없는 거죠. 그래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제대로 지출이 되고 운영비, 수선유지비나 소모자재, 공기구, 비품비, 사무용품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실제성
예를 들어서 기관실이나 전기실에서 어떤 소모자재에 대한 영수증이 올라왔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냐 하는 것들도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거래명세서나 자료나 더 나아가서 세금계산서를 부착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그러한 정도의 내부 증빙을 이렇게 구비해 나가는 그런 틀도 괜찮습니다. 다음 충당금이나 잉여금에 관한 지출도 동일한 얘기죠. 충당금이나 잉여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큰 금액이 과연 제대로 지출이 돼서 제대로 그 받는 자한테로 넘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바로 보냈는지 송금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우리 결제 라인을 통해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모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야 서로 간에 아주 문제가 없게 되느냐 하는 것 14페이지에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만드는 요령은 여기 보시면은 먼저 지출 결의를 하는 청구자가 거기에 대한 각종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일단 격리자한테로 올리면 격리자는 그것을 받아서 그 금액의 타당성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지만 격리가 하는 가장 큰 임무는 이것이 관리비로 부과가 될 때 어떤 계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격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결정을 해서 그 내역을 전표처럼 만들어서 지출 계좌에 올리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겠고 이 지출 결의서 밑에 이제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나중에 사후감사에 체크를 받게 되는 그런 틀이 지출 결의서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그림을 보면 10월 5일 날 지급 예정인 직원 25명에 대한 포상비 1인당 5만 원에 대해서 입대위가 9월 20일 날 결의했다. 그러면 포상비니까 125만 원이 나가는데 격리가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25만 원이니까 소장님 어떻게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소장님이 판단하는 거죠. 125만 원 정도는 말이야. 우리 단지에서 그냥 한 달에 부과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지면 곧바로 개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요. 이 소장이 판단합니다. 125만 원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나눠라. 한 석 달 정도 나눠라. 그러면 이 격리는 이제 그 명을 받아서 석 달 나누면 일단 지출할 때는 차변의 성급 비용 그렇게 해놓고 그 달 말에 그냥 125만 원 나누기 3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털어나가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과 격리는 또는 중간에 과장이 있으면 과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정하면서 서로 간에 기하가 맞물려 있듯이 협의하고 정산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협의체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회계장,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실물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 내용 그대로 격리가 전표에다가 옮겨 적는 거죠. 우리가 전산 같으면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입력을 해서 회계장부로 들어가는데 그 나온 결과물, 소위 전표, 장부, 합산, 재무제표라는 그러한 전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제할 때 이렇게 결제권자들이 결의도 하고 사인도 하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노타치냐? 그건 아니죠. 격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혹시나 회계 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위에서 지시한 대로 개정 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계 장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격리자가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검증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회계장부 체제의 결제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만약에 아파트 격리가 계신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격리가 어느 정도 수년되었냐 했더니 제1유형입니다. 완전 초보인데 비상업학교다. 그 얘기는 회계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분계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파트 회계에 조그마한 단지에 누가 격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금방 갔어요.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업학교는 나왔다. 그러면 이제 회계가 뭐고 분계가 뭐고 전표는 뭐고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접하면 곧바로 기본 틀은 익힐 수 있는 그런 점. 제3의 유형은
아파트 격리는 지금 처음이지만 다른 쪽에서 회계처리를 해봤어요. 뭐 일반 회사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각종의 도소매업에서 업무를 해봤습니다. 실은 제3의 유형이 아파트 회계 격리로 들어오는 분들의 가장 많은 유형이죠. 그러면 제3의 유형은 어떤 입장일 것이냐? 원래 제3 유형에 있는 격리자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기업 회계 쪽에 그런 대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죠. 근데 아파트에 따가 보니까 생판 달라요. 그럼 막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실은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제3의 유형에 속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한 80% 이상은 다 알고 있는 거다. 나머지 아파트 회계 특성만 조금만 접목시켜서 아파트 회계의 관리비 부가체제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100점짜리 격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제4 유형은 1개 또는 2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이쪽 아파트도 경험했고 저쪽 아파트도 경험했잖아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회계라는 것이 이제는 많이 해결화돼서 아주 공정한 틀이 되어 있지만 한때는요. 이 단지 저 단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단지에서 근무했던 경험, B라는 단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내가 지금 있는 단지에 접목을 시키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유형이죠. 그 다음 제5유형은 한 아파트에서 3년, 5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 실은 5유형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회계로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혹시 본인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도 한 단지에만 계셨으면 공정타당한 룰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또 그 동네 아파트에서 하는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것이 아예 길이를 잘못 가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5형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이번 강의 상당히 유용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공정한 틀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 것을 메워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정말 몇 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업무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 5형 유형이고요. 6유형은 다수 아파트로서 5년 이상 그야말로 왕언니죠. 이 왕언니들은 조금 업무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혹 잘못하면 아까 제가 관리자와 격리는 이 톱니바퀴라고 그랬는데 이 톱니바퀴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아파트 이 단지 저 단지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관리자인 소장이 아파트 해결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유형부터 6유형까지가 아마 격리자라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러한 6가지 유형에서 만약에 우리 단지가 지금 어떤 회계의 틀을 만든다, 결제 틀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단지 격리가 1유형이다. 그럼 거기에 맞출 거냐? 6유형이다. 그럼 거기에 맞출 거냐?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맞추어서 회계 통제 제도를 절대로 그렇게 꾸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회계 통제 제도라는 것은 제도로서 관리하는 거니까 1유형의 직원이 있어도 똑같고요. 6유형의 직원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되지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그야말로 내부 통제 제도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사람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장부는 어떻게 결제해야 되느냐 보죠. 전표, 일개표, 수정전표 포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매일 소장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가 나가보면 1년치 전표를 갖다 놓고 소장하고 격리하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도장을 찍었다.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표와 일개표에 대해서는 매일 전산이건 수기건 간에 그날이 업무가 딱 마감되면 쫙 출력해가지고 영수증이 딱 붙이고 탁탁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못 바꾸게. 이건 기본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꼭 격리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이 방식은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출납 후 각종 보조장 같은 경우는 수기장부면은 매일매일 소장이 결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산장부이기 때문에 전산장부는 매달 결산이 끝나면 주룩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계정별로 쫙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인을 내가 이 전산장부를 봐서 확인했습니다 하는 사인을 격리도 하고 소장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의 날인을 해놔야 장부가 이쁜 체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죠. 재무제표도 1월달 결산을 마쳐서 합산이 쫙 나오고 BSIS가 나오면 그놈을 역시 소장이 사인하고 이것은 이제 회장이나 대표회의한테까지도 올려서 정상적인 결제를 받아서 재무제표철 앞에 그 앞에 딱 이렇게 결제인을 만들어서 딱 사인을 받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한 틀을 꼭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물에 관한 통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각종의 공기부품 관리대장, 공기부품 이런 것들에 관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실물이 있는지에 대한 재물조사도 수시로 이렇게 해서 장부와의 친속도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우리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이 내부 통제를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금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원래 현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회계 계정의 트로이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파트 회계의 그 삼총사 그러면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입니다. 이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이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우리가 결제창에서 보게 됩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현금 수납의 근절이다. 이건 뭐 대원칙이죠. 현금이라는 것은 오로지 소액 현금, 즉 시제금만 관리소에서 수납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통장으로 금융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현금 수납은 절대로 막자. 우리가 중간관리비에 대해서 표준관리규약이 얼마간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간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할 거냐. 일단 검침 대행이 되는 소위 전기, 수도, 뭐 아니면 지역 난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침한 숫자를 갖고 중간관리비를 정산할 것이고 오나목수로 떨어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과금액이라든지 또 특정한 뭐 지역 난방 공사비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안이 있다면 결정된 금액을 세입자가 떠나갈 때 쫙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그달 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관한 사항을 연결시켜서 일할 계산하면 되고요. 월정액에 대해서도 역시 당물번호를 쭉 일할 계산을 하고 그다음 기타 관리비는 지난달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그것이 보통 5%입니다. 일정률을 가산해서 중간관리비를 정산해서 이제 정산서를 만들고 정산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어요? 그 정산서대로 돈 주세요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산서를 딱 만들어서 그냥 전출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전출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내든지 아니면 받아가지고 있다가 전입자하고 서로 간에 상계 처리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중간관리비에 대해서 절대 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2의 통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눈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아파트만의 방식 예를 들어서 무슨 금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정산서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제 정산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꼭 취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유자 몫에 대한 관리비를 중간관리비와 더불어서 정산해 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소유자 몫이 뭐냐. 무슨 시특법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도별로 격리가 쭉 정리해 놔야 돼요. 매달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였고 또 시특법 안전진단비 얼마였고 지역 난방공사에 대한 얼마 쭉 해놓으면 이렇게 탁탁 잘라내면 그 사람이 살았던 기간 동안에 주인으로부터 받아낼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줄 의무가 우리 격리한테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금 관리의 핵심은 뭐냐? 이거 다 좋습니다. 뭐 전부 다 해서 장부나 전체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특정한 날에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현금에 대해서 관리자가 실사의 제도를 거친다. 꼭 실사를 해서 그러면 그 전날 우리가 격리자들은 반드시 결제받을 때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다 마감을 해가지고 소장을 통해서 결제를 받아서 서로 간에 합리적인 장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현금에 관한 관리는 뭐 거의 100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는 마감하겠습니다.